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11월 15일 11월의 중순이 다가왔습니다. 11월 15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주 말까지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과속을 한 것에 따른 숨고르기, 속도 조절을 하는 월요일 이었습니다. 사실은 새벽까지는, 제가 일어나는 시간까지는 장이 올라 있었어. 그래서 속으로 장 정말 세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르륵 하면서 다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까불지 마라 이렇게 달았는데 우리 연준 의장 발언들 중에 약간 그런 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께서 했던 말이 딱 시장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까불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 까부는 게 본성인데 까불지 말라고? 네. 시장은 항상 돈이 많기 때문에 항상 뿜뿜하고 올라가고 싶어 해요. 예. 가끔씩 조울증에 걸리죠. 지난번에는 우울증이 걸렸었죠. 지난 10월에는 우울증이 걸렸었는데 이제 또 파르륵 약간 조증이 좀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고, 방어 주식이었던 헬스케어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존슨앤존스, 릴리 이런 회사들만, 에비부 네, 이런 회사들만 강세를 보이는 흐름 보여줬고, 비자 올라간 게 눈에 띄고요. 유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정유 관련 주식들도 좀 빠졌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애플은 오른 거에 비해서는 별로 안 떨어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2%대, 구글 0.7%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좋다던 메타. 역시 $100 이하는 싼 가격이었어. 그죠? $100 이하, $90 초반까지 갔었는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더 반등하면 단타하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자,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는 페이스북을 보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거 약간의 서로 간의 종목에 대한 논의를 좀 한번 해봤어요. 전 그런 논의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할 때 옆에 악마가 한 명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의견에 반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선택을 잘못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합인포맥스에서 어제 이 메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을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보고 투자한 것도 아니다. 투자 괜찮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다. 죄송합니다. 투자 괜찮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왓츠앱이 아직 수익화가 덜 돼 있는데 왓츠앱 수익화를 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릴까를 생각해 봤을 때, 비용 감소를 해서 수익만 유지시켜주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사가 아닌데, 주가가 $380에서부터 떨어졌으니 80달러 때까지 잠깐 봤으니 이거는 밑으로 떨어질 공간이 많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라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죠. 저의 투자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마존 2%대, 테슬라가 좋은 가격대 왔는데요. 테슬라 좋은 가격대 왔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대주주가 팔았다는 게 조금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가시권엔 들어왔는데 악재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론 악재가 터져야 주가가 최고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는 맞는데, 대주주가 지금 트위터 때문에 판다고 하면 또 트위터 때문에 또 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약간 뒷골이 땡기는 상황인 건 맞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를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간을 좀 더 길게 잡고 장기간으로 분할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요. 그냥 해외 주식에 대한 저 개인적인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네, 그거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S&P가 무려 5.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8.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3월달 이후로 최고로 많이 올라간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경계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 시장 흐름들 보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시장은 좀 약하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월러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 월러는 까불지 말라는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도는 조절하지만 금리 목표치를 봐. 우리 어디까지 올릴지 니들 알아? 우리 엄청 올릴 거거든. 까불지 마라. 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싸하면서 시작했는데, 야, 역시 힘이 세. 쫙 올렸고, 제가 일어났을 때 요 자리였어요. 야, 진짜 세다. 이랬더니 아침에 뚜껑을 따고 깜짝 놀랐어.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더라고. 엄청나게 빠져. 그러니까 숨고르기 할 때가 되어서 숨고르기 했고, 그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를 철회해야 되는 그 흐름들이 또 정리가 일부 된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다가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뭐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16,357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것들도 아주 폭락을 거듭을 하다가 일단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살짝 올랐다가 지금은 또 이제 갱신된 것 같은데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는 올라오는 그런 혼조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무게를 더 둬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부의장인 라일 브레이너드에, 게다가 민주당이 상원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라일 브레이너드에게 조금 더 그 가중치를 두는 게 낫겠다, 준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보았습니다. 자, 두 사람의 발언을 보도록 하죠. 크리스토퍼 월러, 돌아오는 회의들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긴축의 완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최종 금리 레벨까지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 네. 시장은 연준의 속도가 아니라 종료 지점에 집중해야 할걸. 자, 까불지 마. 너희들 참 우스운데 까불지 마. 우리가 5를 할지 6을 할지 니들이 어떻게 알고?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셨고, 10월 물가는 물론 긍정적이지만 한 조각에 불과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심호흡을 하고 진정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 다음 혹은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약해지고 있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속내를 다 드러냈죠.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궁극적인 레벨에 집중하고 있다.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인지 니들 알 수 있어? 니들 생각하는 그거 아닐 건데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라일 브레이너드, 오히려 그 월러 이사의 발언을 깔고 시작했던 증시는 라일 브레이너드의 발언을 보면서 좀 올랐던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야 되는데,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고, 내 생각으로는 나는 다음 회의에서 50bp 인상에 찬성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아직 할 일은 남아있어. 그 정책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누적된 긴축의 효과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과잉 대응과 소극적 대응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발언을 보건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25bp나 이런 거를 올릴 가능성은 우리는 있는데, 만약에 계속 그렇게 올려보다가 금리가 꺾이는, 아니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들이 확연히 보여지면 뭐 우리는 그냥 조금 더 있다가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금리를 꺾으면 되겠지라는 가로 뒤에 이야기들이 막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일 브레이너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반면에 크리스토퍼 월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까불지 마. 니네 우리 어디까지 아이고 씨 6%까지 올린다. 뭐 이런 분위기가 가로 속에 느껴지고요. 그래서 상반된 두 분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황들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상황들 같이 살펴보죠. 네. 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3.8111에서 3.891로 한 8bp 올랐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2년물은 4.32에서 4.38로 또 이것도 한 6bp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3개월물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물도 2bp 정도니까 뭐 그렇게 그다지 큰 폭의 변동은 아니었고요. 뭐 30년물도 한 3bp 조금 안 되게 좀 올랐고, 5년물 네, 5년물도 뭐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
그 가격을 강세를 넣다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등등 그다음 뭐 터미널 레이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금리가 올랐으나 금리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10년과 2년물은 상당 폭의 거리를 두고 거의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50bp 가까운 금리 격차를 마이너스로 역전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는 이제 3개월 10년물 역전은 이미 상당 폭 됐고요. 3개월과 2년물이 이제 20bp 차이를 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15bp까지 떨어졌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bp 때의 그 금리 차이라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본전 장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계속해서 경기 2층의 요인이 이것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반등의 구간이고 그리고 또 터미널 레이트가 보이는 상황, 시장이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끝을 봤어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힘있게 시장을 조금 더 밀고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나 이게 시장이 세게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다? 가두리에 빠져 있다. 연준은 우리를 가두리에 가둬두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할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냐면 주식시장이 오르면 아무리 그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장은 돈이 많고 생명력이 강한 시장은 계속해서 찍쭉 치고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좀 싸우는 거죠. 최종 금리를 놓고 싸우는데 시간이 이제 문제예요. 시간이 참 애매한데 내년 2분기쯤 되면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일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제는 꺾일 것이고, 자, 그 상황쯤 되면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할까가 저는 2023년도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대목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비철금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오늘 뭐 또다시 니켈 가격이 7%나 오르면서 상당히 그 비철금속 가격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러나 뭐 구리 가격은 그다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이 원자재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비철금속 아무리 올라봐라 유가 빠지면 말짱 꽝이지, 인플레이션 입장에서는. 그쵸? 아무리 비철금속 가격 많이 올라도 유가가 떨어지면 아닌데 유가가 3달러나 떨어졌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250만 배럴 증가, 일당 250만 배럴 증가로 봤어요. 원래 260만 배럴이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는 220만 배럴 증가로 전망치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많이 안 쓰네 이러면서 유가가 좀 떨어진 것이고요. 또 역할을 한 것도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에 대한 뉴스도 일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유가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보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휴전을 향한 평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버티지 않고 퇴각한 것은 만약 그곳에서 진지를 지키려 했다면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전쟁의 전환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유한수 대표님하고 그 러시아 전문가들하고 대답을 해보면 얘네는 장기전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가 얘기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우크라이나가 결정해야 될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번 휴전은. 네. 그거는 러시아의 문제라기보다도 충분히 그럴 듯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뉴스가 이제 한국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중국 마감을 못해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내용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중국에서의 뉴스들이 상당히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일부 풀었죠. 3 플러스 5에서 맞나요? 3 플러스 뭐였죠? 5 플러스 3에서 3 플러스 3
뭐지? 갑자기 하여튼 그 죄송해요. 격리 기간을 줄였죠. 한 이틀 줄였죠. 격리 기간을. 그런 것들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만만디 성격을 볼 때 쉽게 빠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본토 확진자가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이 풀고 싶어도 제로 코로나를 드라마틱하게 풀기는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일단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경기 상황들이 본격화되고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부동산 관련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부동산 조치들이 세게 나와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금융 대책이 16건 발표가 됐는데, 우리 중국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그 언론인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대출을 안정화하고 국유 및 민간 부동산 기업을 동등하게, 이거 굉장히 큰 뉴스죠. 이전에는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고, 부실 디벨로퍼 같은 민간이죠. 날려버리겠다라는 톤이었는데, 국유와 민간 부동산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차별화된 주택 신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방이 알아서 돈 빌려줄 수 있는 거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지방정부, 근데 물론 지방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돈을 풀 수 있게 여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발대출, 신탁대출들의 합리적인 확대를 지원하겠다.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우량 주택기업의 채권 발행 지원 및 그 신용보강 전문기관 육성으로 단기 불황 주택기업의 신용보강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량 주택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시행사라든가 건설사에 신용보강을 해주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용보강하면 돈 빌리기 쉽지, 그죠? 그 다음에 신탁 등 자산운용 상품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유지하고 부동산 인수합병과 같은 합리적인 자금 조달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을 장려하겠다. 즉 금융권에서도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건축물 인도 보증을 위한 특별 대출을 제공하는 개발 정책은행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따로 특별하게 예를 들어 그 보증해주는, 건물 보증해주는, 건축 보증해주는 금융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시중은행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프로젝트 인수합병 대출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우량 주택기업이 부실 주택기업의 프로젝트를 합병 및 인수하도록 지원하겠다. M&A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부실 주택기업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장 지향적인 지원 방법. 네. 그동안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시장에다 맡기겠다는 톤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구매자 등 관계 당사자가 개별주택 대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스스로 협상하도록 유도하겠다. 야,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 주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대출 집중관리 정책 연장을 위한 과도기 조치를 두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의 통과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저기 3개 라인이 있었잖아요. 레드라인 3개를 정했잖아요. 부동산 관련 기업. 이 정도면, 물론 이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좀 더 나오고 분석된 글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 엄청 풀어준 거 아닌가요? 다 풀어주는 거 아닌가요? 거의? 완전히 다 풀어주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야죠. 부동산을 엄청나게 풀겠다고 얘기한 건데, 여기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 이거는 좀 심각하죠. 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진짜 중국 경기가 바닥을 향해 가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남들이 풀 때 쪼여놨던 것들 이상으로 푸는 과정들을 걷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걷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가정법을 그 시나리오 쓰게 되더라고요.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막 돈을 막 뿌려, 막 돈을 막 쏟아 부어. 그래서 이제 가격이 슬슬슬 올라가.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도 중국에 괜찮겠다, 가격 올라가겠다고 투자를 해. 그러면은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막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럼 사람들이 열광해서 막 미친 듯이 해. 그러다가 외국인 자금들이 갑자기 쏙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핵심 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은
결국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레버리지가 많으면 반드시 과열이 오고, 과열이 오면 반드시 폭락이 왔다는 거 우리가 작년도 미국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향후에 잘못하면. 근데 그러나 그건 아주 먼 얘기고 지금은 당장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정도 조치를 하면 올라야 되는데, 일단 주식시장 반응을 한 거죠. 어제도 상당히 크게 올랐으니까 반응을 했는데 실물이 정말 돌아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는 이 정도 풀었다고 부동산 경기가 오른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중국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환 상황들 보죠. 그동안 동아시아 그 통화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상당폭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엔화가 1엔 이상 약세를 보여줬고, 원화도 10원 정도의 약세를 보여줬고, 반면에 위안화만 강세를 보여줬죠. 위안화만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미중 지금 만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작용한 것 같고요. 달러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엔화가 변동성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엔화 흐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화가 그 138엔에 있다가 확 약세로 갔다가 다시 조금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오히려 138보다 더 올랐네요. 앞서 138 말씀드렸는데 이제 140까지 138입니다. 139 말씀드렸는데 이제 140까지 가는 약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엔화 흐름들이 저렇게 단기적으로 되돌림으로 끝낼 것이냐, 다시 지난번처럼 우상향할 것인지도 굉장히 관심이 되는 대목이고, 원화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들어왔는데요. 원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 되는 대목이고, 한국 주식시장은 원화의 흐름과 같이 보시면 상당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